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반등세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등을 이끈 요인 두 가지가 손꼽히고 있는데 첫 번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시황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의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지난 밤사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인 긴축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장의 우려 요인을 다소 던 분위기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아직 아예 끝난 건 아닙니다. 3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CPI 지표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3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라는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시장 분위기는 반등세를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에서 40만 배럴 증산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좀 추가적인 증산이 있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게 되자 오히려 유가는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하면서 $110, WTI 가격으로 $110를 돌파하는 약간은 또 불안한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전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현지 시간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보시다시피 일제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의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 그리고 두 번째가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블로프의 발언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오늘 한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를 우크라이나의 수장으로 인정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보 보장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열린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논의하는 2차 협상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라는 발언도 나오면서 이 양국 간의 긴장감을 조금은 풀어주는 소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에 시장이 안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그보다도 시장 상승에 더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오는 3월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다,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50bp 오버슈팅 우려를 완화시켜준 것이 되겠는데요. 또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후에 치를 금리 인상도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겠다라고 강조를 해줬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도를 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과도한 금리 인상을 감행함으로써 성장을 저해시키는 이 정책 오류를 범할 거다라는 우려가 해소되는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트맵을 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 업종, 전 종목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아래 산업 섹터에 위치해 있는 캐터필러 등과 같은 종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금융주들의 흐름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 등과 같은 종목들이 각각 2에서 4% 정도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는 특히 반도체 섹터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전일 기록했던 급락분을 거의 씻어내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측에 위치해 있는 에너지 섹터 역시도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마감 직전 미국 증시 분위기였습니다. 네, 수요일장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 이 위쪽에 시클리컬 섹터로 와서 보시면
테슬라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포드 역시도 오늘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문과 전통차 부문을 나누고 그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 현재 포드가 놓여 있는데요. 오늘은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함으로써 2026년까지는 10%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현재는 8.8% 정도 강세권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해졌던 특징주들도 하나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드스트롬인데요.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40%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익과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견조한 가이던스를 내놨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급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오늘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아무래도 투심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꾹 눌려 있었던 만큼 이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투심이 더 강하게 다른 리테일주들보다도 살아났다라는 월가의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쪽에서는 퍼스트솔라를 봐야겠습니다. 퍼스트솔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8% 정도의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치는데요. EPS와 매출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가 가이던스마저 실망스럽게 제시한 점이 오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의류 리테일 업체인 에버크롬비앤피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버크롬비는 장 전에 실적을 발표해 줬는데요.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여기에 따른 실망 매물로 13%가량의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입니다. 오늘장에서 엄청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 유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펙과 동맹국들이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라는 결정이 전해지면서 이 상승폭에 더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WTI 선물 가격 현재 8% 가까운 급등이고요. 111.6달러 선까지 가리키면서 2011년 이래 최고치 수준으로 솟아올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금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요. 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오늘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대부분 주식으로 몰리면서 금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0.8% 정도 떨어지면서 금 선물 가격 온스당 192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 상황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8% 가까운 상승 탄력을 장 막판까지 키워나가면서 33,900포인트 선을 거의 코앞에 둔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2% 넘는 상승입니다. 역시나 4,400포인트 선까지 올려 세우는 모습. 나스닥 지수는 1.6% 상승하면서 13,752포인트 선에 오늘장 거래를 마칩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떤 키워드들이 예고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은 아니야라는 키워드인데, 자, 아직은 아니야 어떤 내용일까요? 네, 주요 이제 산유국 모임을 저희가 오펙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4월에도 일 평균 이제 40만 배럴의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이날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 우려에 따라서 유가가 좀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증산 규모를 좀 확대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주요 산유국들은 아직은 아니야라고 이번에 얘기한 셈이 됐는데요. 사실 이번 합의는 충분히 예상됐던 바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추가로 좀 상승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113달러 선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합의 전에 이 국제에너지기구였죠. IEA가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따른 이 공급 차질 그 규모를 가늠케 하는 그런 규모라는 해석이 나왔던 바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증산이 더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요즘 유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또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증산 규모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펙 플러스가 이제 참고로 2020년 4월부터 하루 1,000만 배럴을 좀 감산을 했었죠. 왜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수요가 급감을 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40만 배럴을 증산한 것이었고, 이번에도 유지를 했다. 확대하는 것은 좀 거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점진적으로 증산 규모를 좀 늘린다는 그런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금방 그게 이뤄지기는 좀 요원해 보인다라는 게 시장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스테드 에너지라는 기관에서도 페이퍼 프로미스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종이로 적혀 있는 그런 약속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켜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라는 그런 회의론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날 이제 로이터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월에 오펙 국가들의 산유량이 42만 배를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오펙의 핵심 10개국의 25.4만 배럴,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전체 40만 배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이제 능가하는 증산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달성률이 136%였고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목표치를 초과하는 증산 규모를 이번에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물론 이제 쿼터는 세워놨지만은 좀 야금야금 증산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표치도 또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유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또 안정돼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에너지 가격의 안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인상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건 제롬 파월 의장의 지난 밤사이 연설에 따른 키워드입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3월 금리 인상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제 하원 의원에 출석해서 이루어진 건데 시장에서는 이번 의회 출석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발언을 할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향후 전망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엄청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차례의 25bp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우려하던 50bp 인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은 반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진다면 더욱 공격적인 긴축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올해 내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요. 그 이유는 공급망 문제가 곧 풀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역시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자,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내용은 시장에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자, 그렇다면 반등세가 과연 이어질 것인가?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무엇보다도 3월에 50bp 인상 가능성을 낮게 제시한 점에 대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인상 규모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면 더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If inflation persists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답변에 이제 시장이 좀 안도를 한 것 같고 펀드 스트레스의 이 톤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지난 2월 24일이 시장의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도 좀 비주기파적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뭐 전쟁 관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긴축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톰리는 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또 불리시한 또 강세론자임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하고 들어야겠죠. 즉 이제 시장의 좀 분위기를 보면은 물론 이것이 쭉쭉 뭐 한 방향으로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은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지만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좀 패닉 반응이 나타났던 것은 조금씩 좀 진정이 될 것이다. 굴곡은 있겠지만은 어떤 그런 패닉 장세는 좀 이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3월 8일입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죠? 3월 3일이니까 3월 8일이면 이제 5일 남았는데 3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애플이 신제품 이벤트를 공식화했어요. 이조 앵커도 애플 좋아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네. 기대가 되는 그런 날짜가 될 것 같은데요. 3월 8일에 이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제 언론에 초대장을 전송을 했습니다. 정점을 엿보다 피크 퍼포먼스라는 그런 제목의 이번 행사도 스트리밍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고로 이제 애플은 2020년 3월 정도부터 쭉 스트리밍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신제품 행사는 참고로 지난 2021년 10월 이후에 처음 열리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맥북 프로 신제품이 공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저가형 아이폰 이 5G 기능을 포함하고 그리고 지문인식 기능도 또 유지를 한 그런 모델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저가 아이패드 등이 공개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은 지난 2020년 봄에 $399짜리 저가형 아이폰 SE를 출시한 바가 있었죠. 현재로서는 지문인식 기능이 포함된 최신형 폰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3월 8일에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보급형 아이폰, 그러니까 저가형 아이폰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번에 나올 만한 이 저가형 아이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은 최근에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이제 공개될 이 저가형 아이폰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더 싸게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룹 캐피털 마켓이라는 기관에서는 $300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399 이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은 더 낮은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플이 중저가형 이 스마트폰 시장을 더욱더 공략하겠다라는 보관을 이번에 좀 발표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이제 애플의 뭐 최근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의견의 변화 추이를 좀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10% 미만으로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기술주, 뭐 성장주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도 좀 평가가 가능한데 최근에는 이제 JP 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 $210도 유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좀 했는데 FY 2022년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에서 15%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 불케이스다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아이폰 사업이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또 강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할 때 이번에 또 중저가형 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월 8일에 나오게 될 신제품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가격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연 200만 대라는 키워드인데 연 200만 대, 과연 무엇이 200만 대일까요? 포드의 전기차가 연 200만 대 생산 캐파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더불어서 포드의 주가도 이날 급격하게 올랐는데 포드가 2026년까지 전기차를 연 200만 대까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드의 주가는 8%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조정 영업 마진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포드는 작년 한 해를 보면요. 순수 전기차 머스탱 마하 2를 전 세계적으로 6만 4천 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조정 영업 마진도 7.3% 수준이죠. 하지만 이것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에 제시를 한 겁니다. 포드는 이번에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전기차 사업부와 내연기관 사업부를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외신을 통해서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전기차 사업부를 분사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는 않기로 하고 사업부 분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번 계획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투자자 서한을 통해서 물론 다른 전통 자동차 기업들도 분명히 똑같은 계획들을 갖고 있겠지만 포드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GM도 보면요,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 전기차 생산 캐파를 늘리고 2030년까지는 매출을 2배 올리면서 마진을 12%에서 14%로 확대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 똑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드처럼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포드가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드도 사실 고점 대비 꽤 많이 하락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가도 될 것이냐. 월가의 시각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분사 보도가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도 상승 반응이 나타났었죠. 근데 그에 앞서서 제프리스 등의 이제 기관에서는 레거시 OEM들의 이 EV 전환이 사실은 아직까지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이제 떨쳐버리지 못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이번에 이제 그래도 사업부를 분리한다라고 결정이 난 것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짐 팔리 CEO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실은 기존 사업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시장이 원하는 결정을 경영진에서 했다라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완전히 만약에 이제 분사를 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비용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포드 브랜드를 달지 않고 나왔을 때 어떤 좀 불리함도 있겠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절충했던 그런 결정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최근에 의견을 내고 있지는 않아요. 2월 22일에 웨스파고 정도가 목표 주가를 기존의 24달러에서 26달러로 상향시킨 것이 거의 이제 마지막 투자 의견 업데이트였는데요. 그때도 이제 다소 물론 잡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분사를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날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 충분히 좀 예상됐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분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사업부를 분할함으로써도 이런 비슷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거기에다 브랜드까지 동일하게 달고 나올 수 있으니 이걸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아예 이제 이 다른 회사로 분사를 했을 경우에는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테슬라급의 뭐 그 정도는 물론 아니겠지만은 EV 회사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포드 측면에서도 기존의 사업부와 어떤 그 전기차 사업부 간의 이익률 구조가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은 완전히 떼놨을 때는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텐데, 사업부를 분리하게 된다면 어떤 쪽에서는 물론 뭐 그렇게 급진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네네.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어느 정도 또 리스크를 또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장이 오늘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